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전쟁은 올해 안에 끝나긴 합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푸틴을 협상장을 끌어들이고 압박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유럽의 일지 단결하고 군사적으로 더 지원해서 추세에 몰렸을 때 푸틴이 휴전 협상에 나오는데 푸틴이 가장 절친이 지금 트럼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현실적으로 못 뺐더라도 그 협상에서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전 협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네. 지금 전쟁 시작된 3년 7개월이 넘었고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학자들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때도 8월 초에 시작돼서 크리스마스 때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이제 4년 넘게 네. 그 참호전으로 계속됐고 그다음에 종전은 한국 전쟁처럼 될 것이다. 음. 전선이 동결되고 휴전, 강대국 보장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아. 근데 휴전 시기는 지금도 저희가 최상의 신호가 올해 아니라 그런데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 2월 하면 언제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면전이 발발했던 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뇌리 속에 있는 게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2주 안에 전쟁 끝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건상 그리고 힘의 균형상 이거는 오래 가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더니 이제는 어느덧 햇수로 4년째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제 종전으로 가나 싶기도 한데 러시아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트럼프의 말발은 조금씩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본인도 그걸 느껴서 그런지 또 최근에 있었던 유엔 총회 연설 앞뒤로는 또 꽤 센 워딩들을 또 주고받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쯤 될지 그리고 그 이면에 이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 국방군사학과의 안병옥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라 뭐 어떻게 말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앞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경제계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예.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 전면전이 막 발발을 했을 때 교수님께서는 그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러시아가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고 군사력 비교가 아예 우크라이나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한두 달 안에 끝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미국하고 유럽의 전폭 지원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라 쉽게 해서 뭐 러시아하고 서구의 대리전이 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단순하게 비교하면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한반도의 3배 정도 넓이인데 예. 처음에 러시아가 파죽지세로 몰아붙여서 거의 3분의 1 영토를 뺏었거든요. 그런데 그해 여름 6월부터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해서 계속 지금까지도 뭐 교착 상태다가 조금 빼고 그래서 지금은 한 러시아가 20% 정도 점령했습니다. 네. 그 20%가 우리나라 면적보다 조금 넓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이제 교착 상태고요. 휴전이 안 되는 이유는 푸틴이 전혀 휴전할 뜻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러시아 쪽에 우세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계속해서 러시아 경제가 아무래도 이 전시 경제 전환 이제 3년 반이 넘었기 때문에 쉽게 해서 뭐 중국하고 인도가 현찰로 원유를 최대 수입해서 이제 전쟁이 돌아가는데 네. 그게 전혀 제재가 안 되고 있고 예. 우크라이나는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휴전을 계속해서 압박했죠. 이제 트럼프가 푸틴을 계속 두둔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예. 그러니까 푸틴은 어떻게 보면 더 신이 났고요. 우크라이나는 수세에 몰리고 유럽은 지금 그래도 거의 일치 단결해서 침략자를 보상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밀어붙이는데 네. 미국이 트럼프가 자꾸 하루빨리 끝내려고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유럽 혼자 부담하기에는 안 되거든요. 예. 자,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사실 러시아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트럼프의 스탠스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어쩔 때는 엄청 강하게 또 하다가
노벨 평화상 때문인지 뭐 제가 한 말 때문인지 어쨌거나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종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내주고서라도 끝낼 스탠스를 보일 것처럼 하던데 예. 다시 또 좀 러시아를 향해서 강하게 뭐 종이 호랑이다 예. 막 여러 가지 그리고 뭐 뒤에도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나토 국가 침략하면 이거는 격추해야지 뭐 이런 예.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트럼프의 스탠스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트럼프의 기본적인 그 자세, 정책은 말 그대로 러시아는 미국의 안보 위협이 아니다. 이거는 유럽의 안보 위협이지. 내가 왜 관여해? 그러니까 최소한 줄이고 그 대신에 4월 말에 우크라이나하고 광물 협정에서 수익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전에 뉴욕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서 수사는 180도 바뀌었거든요. 네. 자, 우크라이나는 진짜 군사 강국이면 2, 3주 안에 전쟁 끝냈을 텐데 아직도 질질 끌고 있다. 종이 호랑이다. 네. 경제 아주 안 좋아. 그런데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지원을 받으면 전쟁을 계속해서 빼앗긴 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하게 빠진 게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말이 빠졌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유럽 너희 떠맡어. 나는 말로는 이렇게 하겠지만 더 이상 지원은 어렵다 이런 걸 딱 이걸 그은 거고요. 예. 유럽에서 각국의 그런 입장도 보니까 트럼프가 취임하면 하루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푸틴과의 워낙 절친하니까 예. 푸틴이 내 말 잘 들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틀 전에 젤렌스키 만났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실토하면서 그 말을 했다는 건 뭐냐면 전쟁이 잘못되고 계속 질질 끌면 유럽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런 그러니까 수사에 180도 변화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 말을 180도 바꾼 것이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푸틴을 얼레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안 먹겠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전쟁을 빨리 끌려면 미국과 유럽이 일치 단결해서 푸틴을 더 압박해야 되는데 네. 미국은 빠지면서 유럽한테 그거 점점 더 떠넘기고 있다. 네. 지금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분위기 보면 우크라이나 뒤에는 사실상 미국이 주체지 유럽을 주체적으로 보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두 개를 좀 분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하고 현대 전쟁의 필수인 정보, 정찰 그런 게 없으면 전투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2월 말에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모욕을 당한 후에 네. 한 며칠 동안 최소한 미국이 정보를 끊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쟁에서 거의 눈이 먼 거니까 이제 전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군사적으로 압도적으로 지원하는데 근데 군사력만 가지고 전쟁을 계속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원을 비교해 보면 유럽은 압도적으로 경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예를 들면 60% 이상이 무기 지원이고요. 네. 거꾸로 유럽은 60% 이상이 경제 지원입니다. 제가 그 지원 통계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좋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독일 북부 항구 킬이 있는데 거기 세계경제연구소에서 미국하고 유럽연합 EU 경제 블록, 그다음에 EU하고 유럽 각 회원국이 얼마나 지원했나를 좀 분류를 했는데요. 예. 이게 실제 지원까지는 이행하는 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공개적으로 지원하겠다 그 액수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보면 1,1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이 색깔이 640억 달러 넘게가 군사 지원이고요. 네. 반대로 유럽연합 EU라고 하는 경제 블록은 EU 자체 예산으로 대부분이 경제 지원이죠. 600억 달러 넘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가 전시 경제고 기업이 안 돌아가는데 그 많은 군인들 월급 주고 공무원 월급 주고 정부 돌아가는데 EU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전쟁의 두 축인데 물론 전쟁 상황을 바꾸게 하는 것은 무기지만 유럽이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경제 지원을 안 했다면 우크라이나가 전쟁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독일도 처음에는 무기 지원 주저했는데 독일이 유럽 국가 가운데는 165억 달러 이상의 군사 지원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우리가 항상 분명히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무기지만 그걸 계속해서 뒷받침하는 것은 인력이고 정부가 들어가고 인프라인데 그거는 유럽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의 두 축인데 한 축은
당연히 미국이지만 또 한 축은 유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이걸 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난민 한 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폴란드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침략하면서 유럽에서 이제 국경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하고 변경 국가. 그쪽으로 150만 명 이상 피난민이 왔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피난민 6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독일로는 한 120만 명 넘게 왔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에서 이 피난민에 대해서 처음 1년간은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연장을 해서 이제 난민으로 받아줬거든요. 네. 근데 난민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최소 10,000유로입니다. 1,400만 원. 예. 자, 그러니까 복지 다 제공하고 교육 다 제공하고 난민 대다수가 여성 아니면 노약자거든요. 자, 그래서 독일에서 이렇게 피난민 지원이 420억 달러 넘게 들어가는 게 이 회색의 피난민 지원인데 폴란드가 훨씬 많이 받으면 비용이 적은 건 뭐냐면 독일이 피난민 복지 지원을 훨씬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폴란드는 더 많이 받았지만 피난민 지원이 이제 경제력 수준에 비례하니까 좀 적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뭐 미국 없으면 안 되겠지. 맞습니다. 무기는 맞지만 전쟁을 지속하게 하는 그 경제 지원은 유럽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축을 분명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러면 듣다 보니까 또 두 가지 질문이 문득 드는데 첫 예. 번째는 그러면 방금 보여주셨던 미국의 지원 규모는 예. 시간이 갈수록 그럼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그렇죠. 보세요? 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트럼프가 우크라이나한테 5천억 달러 군사 지원 내놔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이 지원을 보면 이게 실제 집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잘해야 한 80% 집행돼 있으면 700억 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특성이 처음에 도저히 상상 못할 액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한 10배 부르죠. 그렇죠.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광물협정, 투자협정,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그 휘토리오 채굴 하고 예. 그다음 미국의 군사 지원도 그 재건 펀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군사 지원은 포함 안 하거든요. 네. 자, 그렇게 이미 자기 수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틀 전에 그 발언도 말로만 그렇지 유럽한테 더 많이 부담하라는 압박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은 늘지 않고 현상 유지 않으면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대신에 유럽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구조적으로 봐도 미국이 줄어들면 부담해야 되는 유럽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다고 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미국과 유럽 간에 되게 껄끄러운 관계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드네요. 왜냐하면은 피난민이라는 게 단순히 그 사람이 온다가 아니라 그에 대한 심리적 트라우마도 여러 가지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럽은 여기 우크라이나 피난민 300만 명, 400만 명 이상을 수용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미국은 한 명도 수용하지 않았고 트럼프는 지금 조금씩 지원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으로 봐서는 참 많이 답답하고 더나 피난민이 많으면서 경제가 저성장하면서 극우 정당도 계속 세력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유럽이 진짜 아주 어려운 입장이고요. 이거를 그런데 풀 방안이 뾰족하지 않죠. 트럼프를 설득하자니 뭐 설득 당할 사람도 아니고 네. 그렇죠. 워낙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딜레마입니다. 지난번에 G7 정상회의 때도 그냥 들렀다가 가는 거 보세요. 네. 별로 대화할 의지조차 없어 보이던데.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도 처음에 같이 하자고 해놓고 너네는 힘든 건 너네는 안 하네. 약간 그런 마음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트럼프 집권 위기에서 유럽이 상당히 곤혹스럽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하고 유럽이 최소한 대외적으로는 관계를 잘 원만히 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 침략자를 응징하겠다는 게 바이든 때까지만 유지가 됐었고 예. 그런데 트럼프 집권 후부터 그런 게 다 깨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럽 관계의 근본 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평화유지군 유럽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미국에서는 참여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도 유럽과 미국이 같은 노선을 타기는 쉽지 않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명칭부터 평화유지군을 하면 보통 이제 UN 주도로 해서 전쟁에 지원하는 뭐 중립국가 구성으로 해서 지금 유럽에서 쓰는 용어는
우리 재보험할 때 그 재보장군이라는 맞아요. 말을 쓰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DMZ이 155마일이니까 한 250km잖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선이 1000km가 넘습니다. 1000km. 예. 자, 그러면 휴전이나 뭐 예를 들면 아주 낙관적 시나리오, 올해 안에 휴전이 돼서 더 이상 전투가 없다면 우크라이나가 100만 명이 지금 병력이 동원됐거든요. 네. 18세에서 60세까지. 자, 그러면 얼마나 이제 그 제대를 시키고 군을 얼마나 배치하고 유럽의 재보장군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근데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뒷받침이 없으면 재보장군 효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러겠죠. 계속해서 요구했던 게 안전보장, 휴전의 안전보장에 미국이 계속 지원해달라 이걸 했는데 트럼프는 그동안에 그건 유럽이 알아서 하다가 8월 중순에 알래스카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예. 푸틴하고 그 이후에 약간 이제 입장이 바뀐 게 유럽이 일치 단결해서 우리가 재보장군 대부분 부담하겠다. 그 대신에 미국은 최소한 백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네. 그때 약간 입장 변화가 있던 게 미국이 최소한 공군력은 지원할 수 있다. 자, 이게 그게 구체적인 어떤 모습인지는 계속 논의 중이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 뭐 이라크 그런 때 나왔던 거는 비행 금지 구역 설정.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선 1000km가 넘는데 몇 킬로 이상을 비무장지대로 만들고 그쪽 이상을 이제 러시아 전투기가 넘어온다 하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모양. 그리고 이제 파리에서 유럽의 재보장군 논의를 계속 했는데요. 나토 유럽 동맹국이 30개 나라인데 한 26개 나라 정도가 기여를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나 영국은 군사 가공이나 분명히 병력을 파병하고 이탈리아는 그 멜로니 총리가 친 트럼프고 기본적으로 이탈리아는 친러파가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투 병력은 파견 않겠지만 우크라이나군 뭐 훈련 시켜주겠다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독일은 라인메탈이라고 하는 그 넘버원 방산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뭐 레파드 탱크 부품도 만들고 155mm 포탄도 만드는데요. 라인메탈이 이제 우크라이나 군수 공장 지금 건설 중이거든요. 그런 쪽하고 이제 방공망 지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재보장군 상당 부분의 병력을 맡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떠맡겠다가 나와서 미국이 그래도 조금 양보를 해서 그래 공군력 정도는 지원할 수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러시아한테는 별로 압박이 안 되나 봅니다. 이건 사실 뒤에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이게 압박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달 초에 러시아 드론이 예. 폴란드하고 루마니아였나요? 맞습니다. 거기도 침공을 했잖아요. 예. 물론 격추 당하기도 했는데 아니 나토 국가를 이렇게 침공을 한다고? 예. 전 이거 좀 놀라웠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9월 10일 날 19대 드론이 폴란드 영공 침범했고요. 예. 바로 이튿날 루마니아. 가장 최근에는 발트 삼국 러시아의 다음 침략이 유력한 데가 이제 바로 러시아 원래 구성공화국 있잖아요. 소련. 예. 예. 발트 삼국 에스토니아에 미그 31기 세대가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 보는 시각은 푸틴이 러시아의 푸틴이 유럽 나토 동맹국을 테스트하고 있다. 얘들이 얼마나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지금 화급하게 지금 대응한 게 유럽 나토 동맹국은 드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드론전 준비가 네. 가장 준비가 잘 되는 게 우크라이나거든요. 이번 전쟁에서.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려고 가입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비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빨리 받아들이자는 말이 나오는 게 우크라이나군이 유럽 최대의 강군이고 실전에서 단련됐고 드론전도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러시아가 유럽 그쪽은 이제 테스트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우크라이나와 드론 동맹을 만들겠다. 뭐 우크라이나에 몇백억 지원해줘서 드론전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유럽 동맹국들한테 드론전 훈련시켜주겠다. 지금 해서 그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EU 차원에서도 1,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240조, 250조 원인데요. 단일 유로화 채권, 공동 채권을 발행해서 코로나 때 처음 발행했거든요. 자 이제 국제 자금 시장에서 최고 등급 트리플 A 신용 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은행가 1,500억 달러를 공동으로
장기 한 3, 40년 채로 발행을 해서 자 그거를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 국방력 지원을 하는데 1개국 지원이 아니라 최소한 3개 나라 이상이 그러니까 방위력을 증강할 때 그러니까 공동 무기 구매하고 공동 개발할 때 지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드론전 아니면 사이버전 공동 지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펀드를 지금 조성 중입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이제 재보장군 구성을 달갑지 않고 이번에 계속 나토 유럽연합국 테스트하면서 내세우는 게 재보장군 유럽 국가 참여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참여하더라도 유사시 개입은 만장일치로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러시아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계속 시간이 끝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전쟁은 올해 안에 끝나긴 합니까? 그게 예를 들면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인데요.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 푸틴의 모양새나 트럼프의 이런 걸 볼 때 푸틴을 협상장을 끌어들이고 압박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유럽의 일치 단결하고 군사적으로 더 지원해서 수세에 몰렸을 때 푸틴이 휴전 협상에 나오는데 네. 푸틴이 가장 절친이 지금 트럼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푸틴이 협상장으로 나올 그런 유인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20%를 최소한 예를 들면은 현실적으로 못 뺐더라도 그 협상에서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전 협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네. 지금 전쟁 시작된 3년 7개월이 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휴전이라는 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학자들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1차 대전 그러니까 1차 대전 때도 8월 초에 시작돼서 크리스마스 때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이제 4년 넘게 네. 그 참호전으로 계속됐고 우크라이나 비슷하죠. 그다음에 종전은 한국 전쟁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선이 동결되고 휴전, 강대국 보장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휴전 시기는 지금도 저희가 최상의 신호가 올해 아니라 그러는데 좀 쉽지 않겠나,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네. 네. 트럼프 노벨 평화상은 물 건너 가겠네요. 뭐 이제 북한이 남아 있으니까요. 북한이 남아 있으니까. 네. 참.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 워낙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라 언제 종전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약간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사실 이거는 그냥 뇌피셜로 그러니까 전혀 공식적인 루트도 아니고 검증된 것도 아니고 팩트도 아닌데 지난해서부터 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따내려고 예. 각국의 굵직한 기업들이 이미 번호표를 뽑아놓은 상태라고 얘기를 예. 저조차도 들었을 맞습니다. 정도인데 맞습니다.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얘기가 나온 것은 선진 7개국 G7 중심으로 2022년 말에 공여국 조정 플랫폼, 그러니까 원조가 중복되면 하니까 조정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네. 우리나라도 작년 1월 초에 가입했습니다. 네네. G7 플러스 그쪽 되고. 플러스 5 뭐 예,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리 카운슬이라고 기업 자문회에서 기업 협회가 우리도 가입됐고요.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복구 재건 준비가 나왔고 전쟁 발발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정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월드뱅크, 유엔 추산으로 그 복구 재건 비용이 얼마나 해서 이제 잠정적인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제가 최근에 본 것도 유럽 기업들이 이제 그런 복구 재건 사업이 지리적으로 또 가깝고 유럽이 가장 많은 지원했기 때문에 계속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럽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수익 전망할 때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 그 특수를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보고서에 썰 정도는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건설, 엔지니어링, 뭐 주택 쪽이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인프라 이런 쪽,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조심스럽게 전망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산되는 물론 아직도 전쟁 중이긴 합니다만 지금 추산되는 복구나 재건 비용은
분야별로 봤을 때 좀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총액을 보면은 여기 자료가 있는데 예. 가장 최근에 이제 4차 추계를 한 건데요. 앞으로 10년간 5,240억 달러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명목 GDP의 2.8배 정도고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국가 한 세 개를 다시 세운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우크라이나 국가를. 저 처음 추산했을 때, 그러니까 전쟁 발발 후에 한 3달 지나 추산했을 때는 명목 GDP의 한 1.7배 정도였습니다. 근데 전쟁이 지속될수록 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 휴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작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1년이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최소한 우크라이나 명목 GDP 3배가 넘지겠죠. 그러겠네요. 단순 계산해도 네. 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파괴됐을까 할 때 13% 주택이 파괴됐다. 그래서 한 250만 가구가 예를 들면 임시주택에 살고 있다.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보면 철도 30% 정도가 피해를 입어서 수리할 상황이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교육 시설도 한 10%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복구 재건 비용의 가장 큰 게 주택이 한 830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 그 인프라도 800억 달러가 좀 넘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이제 700억 달러가 넘는데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곡창지대였는데 화석 연료가 풍부하니까 떼다가 예를 들면 그 덴마크 유명한 풍력업체 베스타 있지 않습니까? 베스타스 그쪽에서 우크라이나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쪽에 이제 새로 이걸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에너지 쪽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농업 강국에 농업 쪽도 많고 교육 뭐 이런 쪽에서 이 복구 재건 쪽 앞으로 이제 특수 분야가 이런 쪽이 좀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뭐 인프라 기반 시설이 가장 중요하긴 할 텐데 예. 그쪽의 피해도 가장 컸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우선순위라고 표현하기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 어쨌거나 이 재건 사업에도 그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좀 어떻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피해 복구 이게 이제 주택, 교통, 에너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주택하고 교통 이쪽은 뭐 거의 뭐 인프라 쪽이니까 네. 예, 그쪽이 좀 제일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착수도 가장 빨리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도 계속 다리 파괴되면 다시 짓고 도로 했기 때문에 이제 복구하고 재건이 같이 되는 거죠.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쪽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무슨 돈으로 하느냐? 예. 기업들이 투자하는 돈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예. 또 얘기 나오는 게 그 러시아 뭐 동결 자산으로 한다는 맞습니다. 얘기들도 있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예.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이쪽 그 피해 보고서에서 추정하는 거는 예를 들면 5,200억 달러의 3분의 1 정도는 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 예. 기업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유럽 기업들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기업도 참여하려면 유럽 기업들하고 뭐 컨소시엄 그런 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나머지 3분의 2, 그러니까 한 3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한 3,500억 달러 정도 되겠네요. 이쪽으로 이제 뭐 G7 중심 G 플러스 국가들인데 과연 어떻게 이걸 부담할까요? 뭐 이런 쪽인데 가장 큰 부담은 제가 볼 때는 유럽연합 EU라고 하는 경제 블록이다. 왜냐하면 아까 그 제가 이제 EU 예산으로 지원해 준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600억 달러 이상이 이제 경제 지원이었고 유럽연합 EU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입 협상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7년간 유럽연합 예산에서 최소한 1,000억 유로 이상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최소한 1,000억 유로 이상.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3분의 1은 그냥 무상 지원, 네. 3분의 1은 장기 저리, 뭐 3분의 1은 보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예. 최소한 1,000억 달러. 그다음에 단순하게 이제 우크라이나 가입이 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그 민주 그런 것도 지원하는데요. 한 2달 전에 우크라이나 시민들 몇십만 명이 전쟁 중인데도 대규모로 항의 시위를 벌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부패를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청하고 기소청이 있었는데 예. 그쪽에서 이 군수물자 지원 이쪽 배분하면서 측근들을 수사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독립성을 폐지하고 검찰총장 산하로 두려고 해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계엄령 취한데도 몇십만 명 시민들이 나와서 이거 안 돼. 민주주의 후퇴니까요. 시위를 했는데 트럼프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자, 유럽연합 EU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려면 단순하게 얘기해서 법치주의하고 시장경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뭐냐면 너들 이거 독립성 복구하지 않으면 지원 안 해. 그래서 젤렌스키가 후퇴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 두 개 기구 독립성 보장했습니다. 네. 자, 이처럼 앞으로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에서는 유럽연합 이유가 가장 큰 공여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가입을 민주화하고 시장경제에 연계시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공이 유럽 정치경제이지만 이 전문가가 볼 때도 앞으로 유럽이 뭐 경제 어려움 탈피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네.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그냥 단순하게 드는 생각이어서 질문 하나만 예, 드리자면 찐 부자는 전쟁 때 많이들 탄생한다고 예, 얘기를 예. 하고 경제적으로 보면 이런 말 하긴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전쟁이 그들에겐 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앞에서 설명은 트럼프가 좀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이렇게 과실을 따먹을 때 되면 미국 쪽에서 당연히 욕심을 낼 텐데 예. 저도 미국 기업들은 말대로 이제 유럽 기업들하고 긴밀하게 해서 지금 다 이제 상당히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트럼프도 그 광물 협정으로 일단 큰 수익은 확보했지만 당연히 그 과실을 트럼프가 놓치려고는 안 할 텐데 네. 부담은 더 유럽한테 떠맡기려고 그러게요. 할 테고 네. 분명히 미국도 수소 방안은 안 할 텐데 쉽게 해서 트럼프는 유럽한테 떠맡길 것은 많이 떠맡기고 과실은 광물 협정을 확보했지만 더 얻으려고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러게요.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힘든 건 유럽이 다 해놓고 왜 이때 또 결정적 상황 되니까 미국 너네가 들어오려고 해라고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건 유럽의 이제 불만 사항이 트럼프 들어서도 계속 그런 모양새거든요. 예. 자기들이 이렇게 많이 경제적 부담했지만 과실은 광물 협정에서 그게요. 다 땡겼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보면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불보듯 뻔한 거는 모두가 득달같이 달려들 거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G7 주도로 해서 그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 예. 네, 이 개념도 사실 저희들은 익숙치 않은 데다가 예.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몰라서 이거 개념 설명부터 한번 예, 해주세요. 예. 그게 이제 전쟁 발발 후에 이제 G7 회의에서 그 러시아 침략 규탄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후죽순하면 안 되니까 네. 예를 들면 그 소련이 붕괴되고 폴란드 같은 동유럽이 시장 경제를 할 때도 G7 중심으로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서방 그러니까 선진 7개국 중심으로 공여국 원조 중복성 피하고 효과적으로 하자.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게 이런 협력의 틀이 있기 때문에 네. 공여국 플랫폼을 만들어서 바이든 때 정도만 해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활약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기적으로 운영위원회도 열고 계속 조정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들어선 다음에는 이게 조금 좀 미국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고 그리고 국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 포함시켜서 기업 자문위원회를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미국 기업하고 우크라이나 기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유럽의 기업들이 주로 이제 기업 협회 중심으로 일개 기업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한국경제인연합회 이런 쪽 있고 예를 들면 독일에 독일에도 독일 경제협회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 협회 중심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조정한다는 거죠. 국가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하는데 기업이 뭐를 어느 정도 이걸 예를 들면 좀 들어올 수 있냐 이런 걸 논의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거든요. 저 밑에 있는 그 기업 자문회의 BAC 저거는 예. 뭡니까? 요게 이제 제가 설명했듯이 이 G7 플러스 뭐 5 이쪽에 기업 협회가 가입해서 이 공여 지역 블록 이런 쪽하고 이제 상호 논의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들어간 게 저쪽 우리는 인가요? 일단 공여국 조정 플랫폼에 들어갔고 BAC도 제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업 협회 중에 하나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틀은 이제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저기는 누가 중재하고 누가 결정하고 누가 서로 협의를 합니까? 이거 다들 욕심에 의해서 모인 국가들 그렇죠. 아닙니까? 왜냐 여기 이제 공여국 조정 플랫폼에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스티어링 커미티라고. 네. 그쪽은 이제 뭐 고위 공무원들이 만나서 원조 중복이나
피하고 상호 조정하는 그런 거고 네. 이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리 카운슬은 기업 협회에 예를 들면 뭐 사무총장이나 사무국장이 만나서 이쪽 공여국 이쪽하고 이제 서로 조정을 해서 기업이 3분의 1 예를 들면 부담을 어떻게 할까 그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죠. 분야별로 예를 들면 인프라 분야 아까 주택, 교통, 그러겠죠. 외내지론 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약간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유럽의 기업들은 이런 복구나 재건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준비하고 또 움직이고 있는지 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실익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렇죠.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일단 유럽 기업들 제가 많이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기업 자문위원회 자료 찾은 것도 이제 독일 자료에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독일 이제 중소기업 협회에서 이런 게 설립돼서 의견을 구한다 해서 쭉 설명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지금 드러내놓고는 못하고 왜냐하면 이 전쟁이 계속되는데 우리 뭐 기업이 이득이 된다 이런 게 좀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예. 얘네들은 당연하다 싶은 게 전 지금 질문을 하면서도 네. 제 질문 자체가 인도적 관점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경제적 관점에서 드리나 맞습니다.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대답하기에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게 경제적 관점으로 이제 냉철하게 보면 뭐 문제가 없지만 전쟁으로 지금 예를 들면 러시아 사상자가 한 100만 명이고 네. 우크라이나도 한 최소 40만 명 정도 사상자가 네.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전사자는 한 최대 10만 명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경제적 이런 걸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준비는 해야 되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예. 유럽 기업들도 드러내놓고 이런 걸 얘기는 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지멘스 있지 않습니까? 네. 대기업이고 교통 이쪽하고 전기 전자 거의 뭐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멘스 쪽에서도 전쟁 발발 후에 우크라이나 뭐 비상 발전기 지원 그런 거 상당히 무료로 많이 지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드러내놓지 않았지만 준비가 상당히 되고 있을 테고 독일의 중소기업 협회에서도 이 기업 자문회의 구성됐고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참여해보자 이런 거 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한 몇십 페이지 자료였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상당히 많이 준비는 물밑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드러낼 거는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원팀 코리아 뭐 이렇게 뭐 컨소시엄처럼 하나 구성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예, 뭐 그렇죠. 그렇게 그게 이제 지금 수사하고 조금 아, 그런 게 있어서 기업들도 좀 조심스럽지 않겠나 제가 그러게요. 제 생각은 그런 게 좀 있고요. 네. 그런데 분명히 요거 계속 우리가 공여국 조정 플랫폼 여기에도 회원국이고 기업 자문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관여는 할 수 있고 좀 이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요걸 좀 더 적극 좀 관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좀 우문일 수 있는데 그냥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은 당연한 거고 예, 의견 표명도 지금 안 하고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작 뭐 재건이나 보건 쪽에서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려면 그 전에 기틀은 마련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좀 갸우뚱함이 있습니다. 예. 일단 외교적으로는 우리가 러시아 제재를 했거든요. 예. 제재를 했고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해서 예를 들면 공여국 조정 플랫폼 들어가려면 조건이 두 개인데 하나가 10억 달러 이상의 원조 플러스 뭐가 있거든요. 그걸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G7 플러스 이쪽에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예를 들면 일본하고 우리만 러시아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크게 논란이 됐던 게 155mm 포탄 지원하냐 마냐. 그거는 우리는 드러내놓고 지원은 안 하는데 사실상 예를 들면 미국으로 우리가 그걸 판매해서 미국이 지원한 그런 걸 거의 드러났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도 전 정권에서 그래도 많은 비판은 있었지만 분명히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하고 러시아 제재 부과해서 이쪽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그래도 마련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좀 평가할 수 있죠. 참 이거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뭔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기업들이건 정부건 하기는 쉽지 않아서 네. 정부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당연히 가장 큰 현안은 이제 미국
그 관세 그 분쟁 해결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경제 성장하려면 당연히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혀 놓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미미한 그런 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전쟁의 양상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복원이나 재건 관련해서 지금 움직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떤 한계점이나 변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종전이 돼야 이 재건 사업이 예.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근데 종전까지 가기에 지금으로서 한계점이랄지 변수들은 뭐가 있다고 교수님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예를 들면 이틀 전에 트럼프가 유엔에서 했듯이 네.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야. 러시아 경제 안 좋아. 뭐 진짜 군사 강국도 아니야. 근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지원하면 예를 들면 전제 휴전을 앞당길 수 있는데 네. 그런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네. 전쟁이 올해 안에 휴전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저는 사실상 좀 낮다고 보고요. 네.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보고 있고 말대로 미국의 그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그런 게 얼마나 예를 들면은 지금은 더 늘 리는 없고 자례 현상 유지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만약에 군사 규모를 크게 늘린다면 큰 변수나 이걸 전황을 바꿀 수 있는데 조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복원이나 재건 사업을 하는데 예, 변수들은 사실 여기서 변수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분명히 그 예를 들면 그 제가 이야기했던 그 덴마크 베스타스라고 하는 예. 풍력 발전 업체는 이미 우크라이나 그 발전소 많이 파괴했잖아요, 러시아가. 그쪽을 대체해서 이제 이미 재생 발전소 짓고 있거든요. 네. 그런 쪽을 상당히 선점을 했고요. 예. 예를 들면 에너지 같은 경우는 특히 유럽 연합 쪽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하면서 그쪽도 상당히 뭐라고 할까 우선순위를 두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그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하는 거 그린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봐서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은 복구 쪽에서도 당장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선점할 수 있고 그런 쪽은 좀 벌써 앞서 나가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인프라나 이런 쪽도 계속 복구할 수 있는 건 복구하고 있는데 일단 뭐 재건할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이제 휴전이 돼야 가능한 건데 준비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전혀 이제 드러나지는 않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건 너무 앞서간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재건까지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빠르게 경제적으로 회복하고 예. 더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시나리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 기억에 좀 나오는 게 유럽연합에 빨리 가입해서 전쟁 종전하고 지원받으면 예를 들면 10년 후에 우크라이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큰 비전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건 아직 뭐 전쟁이 휴전이나 종전은 아니기 좀 뭐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내에서 유럽이 너무 어렵고 다 뭐 망할 것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건 아니고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해서 유럽이 가장 큰 이제 경제적 부담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가 설령 아니고 예를 들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더라도 유럽이 더 큰 부담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이거는 지리적 인접성이나 우크라이나가 안정돼야 유럽도 이제 안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특히 이제 러시아가 계속 유럽 나토 동맹국을 테스트하고 있으네 군사적으로 예. 유럽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전쟁 중인 국가가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시작한 적이 없는데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이제 가입 협상을 이미 작년에 시작한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EU 가입하고 유럽연합 지원 그리고 이제 민주화하고 시장 경제 그게 이제 긴밀하게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단순히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이제 부패기구 독립성 유지 그거를 지렛대로 해가지고 유럽이 독립성 유지시켰듯이 네. 앞으로 예를 들면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예를 들면 뭐 반년 이내에 우크라이나가 휴전 종전되고 복구 재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유럽에서 지원하면서 계속 그 법치주의하고 시장 경제 그거를 이제 항목별로 다 점검하거든요. EU 회원국이 되려면
총 서명해야 되는 게 한 35개 정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법 개혁도 있고 시장 경제 공동 통상 정책, 농업 정책 다 분야별로 있거든요. 네. 그 하나하나 다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10년을 잡았는데요. 지금은 그게 좀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같은 예, 겁니까? 패스트트랙 비슷하게. 우크라이나가 원래 전쟁 직후에 EU 가입 신청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내일 회원국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원래 10년 넘게 걸릴 수 있는 거를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당근하고 채찍을 같이 쓰는 거죠. 예, 지원해주면서 개혁 후퇴하면은 지원 안 해주겠다. 그거로 이제 당근하고 채찍을 써서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해서 유럽이 이제 키를 잡을 텐데 그 우크라이나 가입하고 계속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거를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듣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걸 안 여쭤봤네요. 지금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 중인 국가가 아까 이제 유럽 연합이 뭐 600억 달러 이상 지원해서 이제 GDP가 전쟁 발발한 2022년에는 거의 29% 이제 폭락을 했고 소폭 회복 중인데 아직도 전쟁 발발 전에 23% 이하고요. 예. 예. 이제 경제 성장률이 전쟁 발발할 때는 모든 게 파괴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8%가 넘었는데 이제 전시 경제 체제로 돌아가고 대규모 경제 지원이 있으면서 2023년에는 5% 넘게 성장했고 작년하고 올해는 한 2% 내 정도 성장. 이게 전시 경제죠. 네. 소비자가 상당히 부족하고 600만 명 이상이 이제 피난민으로 됐고 국내에서 300만 명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점령 질패 산 지역으로 이제 내부 이주민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이 물가를 보면 전쟁 첫 해에는 물가가 25% 이상 올랐고요. 지금은 한 14% 정도인데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5% 정도고 목표치보다 훨씬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5%인데 거의 10%포인트 이상 물가가 높은 거고요. 네. 자, 복구 재건 사업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100만 명 중에 병력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제대할 수 있고 그 제대 인력이 와야 인력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인력을 네. 어떻게 보장할 거냐죠. 그리고 이 공사할 때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습니까? 왜냐면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력하고 보험료,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인력이 부족하면 유럽 국가들이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네. 인력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복구 준비할 때 단순히 어디에 들어가서 무슨 공사가 아니라 이런 모든 걸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인력을 어떻게 충당하고 제대군이 얼마나 나왔어요. 예를 들면 휴전하고 재보장이 얼마나 강하게 보장되냐에 따라서 제대를 더 많이 시킬 수도 있을 테고 그러네요. 당연히 제대군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인력하고 물가 상승, 보험료 이런 것도 지금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건 진짜 복잡한 일인데요. 예. 그러니까 휴전 수준도 그렇고. 그렇죠. 그때 재보장이 튼튼해야 제대를 더 많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인력이 수급이 되는데 재보장이 시원찮다 그러면 제대군인 수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고. 인력 지원은 안 합니까? 유럽 쪽에서는? 그러니까 제대군인이 부족하면 유럽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자기 인력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그 인력이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니까 네. 그다음에 보험료도 많이 비싸지고. 그러니까 우와. 이제 그걸 어떻게 맞추냐 그런 것도 계속 이제 난제일 테고요. 저 보험료는 아예 생각조차 못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도 다 언급돼 있습니다. 인력, 보험료, 그다음에 인건비, 인플레 뭐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인프라 건설업체들이랑 재보험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그렇죠. 없지 분명히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은 얘기해 주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현실적인 변수들이 많네요. 예. 혹시 뭐 더 그러니까 복구와 재건까지 가는 데 있어서 또 걸림돌이 되거나 이거는 풀고 가야 우크라이나 경제도 그렇고 재건이 가능해진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예. 일단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국제 정치 가장 큰 하나가 전쟁과 평화거든요. 예.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휴전이나 종전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일단 우크라이나가 되도록이면 조속하게 휴전이나 종전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 재보장이 좀 그래도 유럽이 더 주도적 역할을 해서 좀 타이트하게 돼야 된다. 그래야 이제 복구 재건도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쪽에서 일단 계속 저는 뭐 지켜보고 있고, 예, 우리도 우크라이나 지원 당연히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인도적 지원 그건 뭐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러시아 관계도 이제 지금 회복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만약에 뭐 종전이 됐든 휴전을 하려는 의지가 언젠간 생긴다고 할 경우에 예. 우크라이나의 입장 표명도 중요한데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건 지금 현재로서 그러면 미국입니까? 유럽입니까? 일단 뭐 미국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래도 미국인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은 이제 미국하고 입장을 조율할 텐데 그래도 유럽이 재보장군도 파병하고 복구나 재건해서 주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유럽의 목소리도 상당히 클 수 있죠. 네.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러시아 쪽 분위기나 그다음에 스탠스만 한번 점검을 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도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러시아는 왜 굳이 지금 상황에서 뭐 폴란드나 루마니아 그리고 뭐 덴마크까지도 이렇게 한 번씩 침공이라면 이것도 침공이잖아요. 그렇죠. 영공을 잠깐 침해한 거니까. 침범한 침범한 거죠. 거니까. 예. 왜 그러는 겁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폴란드나 독일 쪽에서 놀랐던 게 드론이 한 두세 대가 넘어왔으면 실수라고 인정할 텐데 러시아가 네. 실수라고 했고 예. 트럼프도 실수야 이렇게 푸틴을 지지했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 볼 때는 19대가 넘어왔다는 거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도발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가 파리를 잡을 때 파리차를 써야 되는데 네. 드론을 잡기 위해서 F-35가 출격했습니다. F-35가 스텔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만큼 유럽이 드론전에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하고 드론 동맹을 체결한다는 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전력이 상당히 불리하지만 드론전에 상당히 강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정찰 드론부터 해서 지금은 몇십 킬로짜리 드론이 몇십 킬로 날라서 탱크도 파괴하는 정도까지 됐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독일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나토 동유럽 국가들 발트삼국 침범할 것 같으냐 물어봤는데 56%가 침략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는 43%에 불과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최근에 드론이나 러시아의 그런 나토 동맹 영공 침범하는 거 보면서 러시아가 장난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이 저런 거 빼는 걸 봐서 푸틴의 가장 최대 목표는 위대한 러시아 복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련 제국 붕괴가 가장 큰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러시아를 외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해서 침략한 거고요. 당연히 물론 뭐 우크라이나가 나토가 가지고 예를 들면 뭐랄까 계속 현실성은 부족하지만 그거 가지고 뭐 뭐랄까 도발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다는 아니고 지금 나토 동맹국을 계속 푸틴이 도발한다는 것은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상당히 그 러시아를 제1의 안보 위협으로 느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 20대, 30대 때만 해도 야,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전쟁이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전쟁 뉴스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면 러시아는 진짜 확전에 대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어디까지 우리가 이걸 추진해야 네, 일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당연히 이제 승리했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미국이 트럼프나 아니면 앞으로 미국 정부 누가 들어서든 간에 국제적 개입 조금씩 줄이려고 할 테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국방 전략이 나왔는데 유럽주도 미국은 많이 줄인다고 하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러시아는 나토 동맹 그쪽을 계속 뭐 침략하진 않더라도
계속 테스트할 그런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요. 아. 이런 드론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유럽이 국방비를 대폭 이제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죠. 아, 왜냐면은 정부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국방비를 최소한 몇 년 동안 증액하면은 깎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복지나 교육 쪽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일단 복지를 깎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한 예. 경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버터하고 총의 갈등을 좀 완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복지하고 그 국방비에 그렇지 않고 지금 유럽이 기껏해야 1% 성장 남짓이거든요. 네. 그게 계속되면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쉽게 해서 뭐 그런 걸 타고 극우 정당이 계속 세력 확장하는 거고요. 아, 그렇게 계속 맞물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놓고 저 스스로 깨달았어요. 제 성향 자체가 원래 걱정에 걱정을 보태서 하는 편이거든요. 질문을 하고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어쩌다가 러시아 확전 질문까지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진짜 너무 멀리 간 것 같고 예. 일단은 지금의 현상들 그리고 트럼프의 약간의 달라진 스탠스 그리고 유럽의 노심초사도 읽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복원 또 재건으로 가기까지 우리가 넘어야 될 숙제들과 산들 변수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뉴스 보실 때마다 이 내용 한번 생각하시면서 대입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교수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 국방군사학과의 안병옥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